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언제부터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졌는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한때 윤석열 후보가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박영수 특검도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 그 당시에 특검이 꾸려졌을 때 박영수 특검이 한직에 있던 윤석열 검사를 이제 특검의 한 일원으로 끌어와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진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과연 그 사람들은 뭘 했을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과연 신문에 나온 것처럼 미디어에 나온 것처럼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저희 열린검TV가 심층 취재를 해봤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열린검TV가 2020년 8월경쯤에 한 제보자로부터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고 거의 저희가 그 당시부터 한 10여 차례 정도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광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약 한 3, 40분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저희 최현민 감독이 맡았고요.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이제 나올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보자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만난 녹취인데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FNT에 도착하니 심사장이 2층에 라이장실에 인사를 하고 내려오라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라이장실 문을 노크를 하고 문을 여니 상석에 선글라스를 머리에 끼고 있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메모를 하고 있고 좌우에 선라이즈 사장과 관세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고 좀 얼굴이 관리가 잘 돼 있고 나이는 들었지만 깔끔한 이미지였습니다. 눈빛도 가장 아주 강했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실례했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내려와서 심사장한테 저기 상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강남에 사채하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좀 돈 많은 여자가 스폰서구나 그 생각만 하고 차후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 최순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여기 왜 최순실이 와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고요. 이 선라이즈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선라이즈가 저겁니다. 우길기 이렇게 태양 올라오는 모습 있죠. 그거를 선라이즈라고 하는데 보통 이 사명을 쓰는 회사는 전부 다 일본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죠. 제가 최순실을 항상 앞에 세우는 거는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달성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죠. 그리고 2010년 5월 달에 박근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각종 이런 큰 사업들, 국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관장을 해요. 그런데 이 대구 달성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주요 회사가 되는 태경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태경물산이라는 회사는 농심의 자회사예요. 농심의 자회사인데 실제로는 농심이 그대로 자기네 회사예요. 그냥 따로 분사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 자기네 회사고 이 태경물산이라는 회사에서는 농심에 들어가는 스프를 생산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농심에는 김기춘 씨가 2013년 정도부터 해서 법률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죠. 그리고 이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는 전직 세관원들이 만들었어요. 전직이에요. 네. 현직도 있었어요. 있었나요? 네. 그 세관원들이 직접 차린 회사가 이
이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는 농산물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회사거든요. 아무튼 그런 회사를 만든 겁니다. 2010년 9월에 만들어져요. 2010년 5월에 박근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었고 2010년 9월에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가 그 아까 말씀드린 평택항 자유무역 지역에 생깁니다. 국내 유일하게 그 자유무역 지역 안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회사예요.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자유무역 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회사도 만들어지면 안 돼요. 특히 농산물 가공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버리면은 그 회사만이 거기서 독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는 경쟁이 안 되죠. 왜냐면 다른 회사는 바깥에서 그거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 회사만 허가를 해주고 다른 회사가 왜 우리들은 허가를 안 해주냐, 우리들 하겠다 하니까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남경필 지사가. 농산물을 가공한다는 게 중국산 농산물을 그대로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세를 뭐 작게는 몇백 %에서 많으면 1000% 이상 관세를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생산 단가, 수입 단가가 낮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그만큼 이제 그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가공이 되는 순간 자체 이 한국산 가공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밖에서 가공을 하는 것과 이 내부에서 가공을 하는 것은 그 단가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방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그 자유무역항 내부에서 만약에 그런 가공회사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유무역 지역 안에 그 입주를 해요. 일단 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회사는 이 자유무역 지역 안에 들어갈 입주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려면은 최소 1년 이상 자기네들이 수입해서 만든 거를 50% 이상을 수출을 해야 돼요. 그 수출 조건으로 얘들은 관세를 아주 낮게 들여오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자유무역 지역이 만들어졌을 때, 평택항 자유무역 지역이 만들어졌을 때에 주관했던 곳이 당시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이었어요. 그럼 이 회사가 비자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했나, 요걸 한번 보시면은, 관세를 포탈했어요. 보통 농산물을 우리 이런 공산품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세금 해봐야 관세 8%, 10%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중국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 그대로 이 관세가 없이 들어오면은 국내 농민들이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 보시면 녹두가 600%, 콩나물 키울 수 있는 콩이죠. 480%, 생강이 377%, 마늘 360%, 콩이 487%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관세가 붙습니다. 요거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유무역 지역 안에 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만들면 이건 가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공을 전제하고 가공을 해서 나가는 순간 관세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올 때는 거의 8%에서 10% 정도 사이. 그러니까 끽 해봐야 10% 내외의 관세만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녹두라고 치면은 100원에 들어온 게 실제로 팔리는 거는 거의 700원에 팔리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들어오는 거는 110원, 112원 이 정도의 관세만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거는 여기서 가공을 하면서 부가세액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재수출을 하라. 여기 국내에 돌리지 말고 재수출을 하라는 목적 하에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 밀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무단 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국내로. 그럼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겠죠. 실제로 생산 가격이 10,000원에 1kg에 10,000원이라고 쳐요. 10,000원인데 여기서 나가는 거는 2, 3,000원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판매하는 거는 10,000원 받고 팔겠죠. 8,000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업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콩나물 콩 같은 거는 여기서 재배를 해서 내보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물을 들여와서 콩나물 콩 자체를 다른 업체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자회사를 통해서 지방 농협 같은 데도 판매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안 했다. 콩나물 콩을 다 키워서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공장 안에 콩나물 콩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설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작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입하는 물량을 봤을 때는 저걸 처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그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2010년 10월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에 법을 개정합니다. 이 업체만 지금 그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그 공익제보자 이성열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바깥에서 농산물 이제 수입하는 보세 창고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600% 들고 사오는데 저긴 10%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변 업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아예 법을 개정해 버려요. 그래서 2012년 이후로는 그 안에 들어가려면 관세청장의 허락을 또 듣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관세청장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아예 앞으로의 이 그 무역항 안에 그 새로운 업체는 못 들어간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 일요신문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2016년도 기사에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관세가 한 200%, 300% 정도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1톤을 들여왔을 때 이 선라이즈에서 하는 방식을 하면 1톤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이걸 6년 동안 들여온 거를 보면은 추산을 해보면 이 고춧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1,460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수입한 거는 녹두, 콩나물콩, 생강 뭐 이런 거 오만한 거 다 들여왔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죠. 요거를 한 이유가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12년에 있었던 대선을 위한 대선에 쓸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저희 추측이고요.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저게 선라이즈 FNT가 그 전현직 그 관세청 직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결국은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붙여서 일반 그 농산물 시장으로 그 유통시켜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게 그것도 독점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이런 법인이 만들어진 게 이명박 정권이란 말이에요. 시기가 2010년.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뭐 박근혜 최순실이 뭐 절대 권력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 독점적인 그 이익이 보장되는 이런 회사들이 이 보세구역 안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할 텐데 저희가 여러 군데서 취재를 해보면은 이미 2010년 그러니까 2008년도 대통령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 박근혜가 아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명박 다음에 대통령은 박근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공무원사에서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라이즈 FNT 외에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건 이제 저 내곡동의 헌인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도 사실은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들이 1조 원 넘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엄청난 이제 특혜로 밀어붙였던 사업인데 이미 2010년대는 미래 권력으로서의 박근혜 이명박 현재 권력보다도 박근혜에 미리 줄을 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충분히 박근혜는 미래 권력으로서 거의 대통령 제왕에 가까운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이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기춘 나오죠. 그리고 태경농산.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여기서 가공된 선라이즈 FNT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그걸 밀수를 한 거죠. 그 자유무역 지역을 빠져나오면 세금을 그 관세를 물지 않고 빠져나오면 그게 밀수예요. 우리 중국에서 사오는 게 밀수가 아니라 태경농산이라는 회사가 스프를 만들고 하는 이 회사에다가 이 농산물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경농산은 농심의 회사고 지금 로고도 똑같죠. 농심 그리고 태경농산의 그 근거지는 대구 달성. 그 달성에 있었던 달성에서만 16년 가까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 박근혜. 그 박근혜의 비선 실세인 김기춘. 이 사람들이 모두 엮여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당시에 관세청장이 천홍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천홍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지금 위에 대사 보이시죠? 이게 옛날 기사입니다.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아. 청장님 열심히 하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순실이 꽂은 사람인 거예요. 당시 관세청장을. 그럼 이 관세청장은 뭘 했냐?
얘네들이 이제 세금 포탈하고 관세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뭘 하냐? 이 관세를 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수입을 해보면은 수입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수입을 해보면은 그게 세관에 도착하고 관세를 얼마 내라고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면은 세금을 다 지불하면 물건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8% 10% 이 정도 되는 관세보다도 훨씬 높단 말이죠. 아까 봤듯이 뭐 300%는 예사고 600% 800% 1000%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해놓고 돈 없다고 배째면 그 농산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미리 관세를 냅니다. 그게 이제 현금 담보라고 해요. 관세청에다가 내가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내가 이만큼을 수입을 할 테니 요만큼을 내가 미리 관세로 담보를 잡아놓고 그거 수입을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거보다 적게 했으면은 세금 돌려나오고 아니면은 만약에 넘으면은 이게 추징금까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양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선라이즈 FNT만 이 현금 담보를 받지를 않은 거예요. 관세청에서. 이걸 회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다 뭐 10억씩 현금을 묶어놓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물량 조절도 자유롭고 이런 식으로 이 선라이즈 FNT의 특권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공익제보자인 이상열 대표가 진정을 시작하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핸드폰에 나오는 잘생긴 이분이에요. 이걸 계속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척을부라는 장진호라는 사람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접근을 해서 그래 네가 자료한 조사를 내가 우리 조카 사이인 윤석열 검사한테 보내주겠다. 그런데 윤석열한테 바로 보낼 수는 없으니 중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최은순한테 가게 해라. 장모한테 가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비리 제보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됩니다. 국정농단 수사까지. 그래서 이때 이 상황 최은순한테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줬는가 하는 거를 지금 녹취를 하나 들어보실게요. 장진호라는 사람이 저희 거래처였는데 평소에 자기 처조카 사이가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인데 뭐 잘나가는 검사다. 윤석열이라는 검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라이즈 FNT가 계속 중국산 고관세 농산물을 밀수 관세 포탈 세금 탈루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식물방역법 위반하는데 이게 주식회사 천하나 천하무역 선라이즈의 이런 불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니 선라이즈 FNT와 천하무역 천하의 그 비리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에게 팩스를 넣고 전화 통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직원들한테 팩스를 넣으라 하고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니 먼저 김건희 막내 고모인 김혜섭과 통화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통화를 하니 반드시 호칭 회장님이라 하라고 말을 되게 깍듯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해서 회장님 제가 팩스를 외웠습니다 하고 여직원들 앞에서 예, 통화를 했습니다. 선라이즈 FNT에 대해서 두세 번 이렇게 팩스를 넣고 전화 통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에 있을 때 그 장진호한테 선라이즈 FNT는 왜 계속 저렇게 밀수 관세 포탈을 하냐고 막 강의를 하고 하니 다시 팩스를 내라 해서 지금 제가 2020 고압 이국권의 공동 피고인 정태명에게 최은순의 핸드폰 번호와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서
선라이즈 FNT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서 제출했는 것을 팩스를 넣고 통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최근에 제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정태명이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을 하여 이 부분이 이제 법원에 이제 증거로 이제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뒤에가 살짝 잘렸는데 요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최은순한테 이 제보자가 정보를 제공했었다는 거. 근데 여태까지는 그 증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피해자의 주장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엑스파일에서도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정태명이라는 사람은 우리 제보자의 밑에서 일하던 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폰에 있던 제보를 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여태까지 왜 이걸 들고 있었냐? 이 정태명이라는 사람은 저쪽 선라이즈 쪽에 붙어가지고 이 우리 제보자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저희 제보자는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이 제보를 이거 바로 대라, 저 잘못한 거 바로 잡아라라고 제보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히려 이 제보자의 저희 아버님 그리고 동생이 징역을 삽니다. 이 제보자는 몇 년 동안 계속 전국을 도망다녀요. 그러다 이제 저희를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 열린민주당에 계시는 황희석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옵니다. 거의 이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 정태명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증거를 내버린 거예요. 최은순한테 그렇게 시켰던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저희 제보자의 주장이 다 확인이 된 거죠. 조금 이따 나와서 한번 인사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네. 제가 여기 있는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첫 번째 1번. 이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는 지금 최순실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금 최은순이 등장한 것을 어떤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계속 이걸 신고를 넣고 진정을 넣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그 주변에 같이 일하던 이 장진호라는 사람은 네. 그쪽 바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일을 하던 사람인데 마침 자기 이제 처조카 사이가 네. 검사니까 우리 검사한테 맡겨보겠다라고 접근을 해온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 원래는 최순실이 어떤 비자금을 저수지용으로 만들었던 이 회사를 윤석열 검사 혹은 최은순이 그것을 슈킹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일본 말이니까 네. 우리나라 말로 뺏은 거죠. 아, 뺏었다. 우리 말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말을 써서.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카드를 하나 준 거죠. 네. 얘네들이 지금 최순실 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카드를 하나 주어버린 거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압박을 들어갔거나 수사를 들어갔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접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선라이즈 FNT가 처음에는 최순실 거였는데 지금은 뭐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에 의해서 해당 실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수사 정보도 있고 또 제보자 공익 제보자를 통해서 그 내용도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것을 흔히 말하는 최순실 쪽 박근혜 최순실을 기소하는 용도 혹은 환수 재산 용도로 그냥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안 뒤에서 했어요. 네, 안 하지 했어요. 않았다. 네, 하지 그거 이제 않았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네, 안 했어요 그거를. 요거 지금 증거가 나온 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 저희가 공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2017년도의 문자 내역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사람이 받은 거 아까 정모 씨가 받은 내역이에요. 그래서 수신이 지금 수신이라고 나오는 게 저희 공익 제보자가 보낸 거고 그리고 받은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선라이즈 세관 식물 다 보내라. 이건 이제 그 세관 자료나 이런 걸 다 보내라고 하니까 이 정모 씨 받은 사람이 여기로 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팩스 번호가 이거다라고 이제 또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 보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보자한테 어제 보냈습니다. 그 팩스 보냈냐니까 어제 보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는데 2017년 4월이죠. 그러니까 최은순이 여기 누군지도 모를 때예요. 선라이즈 자료 팩스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안 보냈어? 하니까 최은순 회장님한테 그거 확인해봐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가 나옵니다. 저희 제보자가 보낸 거예요. 최은순 번호를. 이 번호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번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이게 최은순한테 갔던 자료구나. 팩스 번호도 그대로 나와요. 지금 저희가 가렸지만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제보자의 주장이 그동안에 그 모든 주장들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선라이즈 FNT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이제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네. 이 선라이즈 FNT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경쟁 상대였었던 그 이성열 네. 대표가 이 선라이즈 FNT의 불법적인 밀수 네. 이제 이런 비리들을 수집을 해서 계속 관계 기관에다가 진정을 하고 하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골치 아팠고 그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 입장에서는 쟤네가 어느 정도나 비리를 파악하고 있고 쟤네들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2010년도면은 이제 중수 이과장 그리고 1과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네. 이렇게 계속 특수부 라인을 거의 주무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결국 최은순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검사를 팔아서 거꾸로 선라이즈에 대한 비리를 진정하는 이성열 씨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죠. 이성열 씨한테는 해결사 인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라이즈의 비리를 이성열 씨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향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한 거고. 그런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우리 이성열 대표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최은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팩스를 통해 가지고 정보 보고를 한 거죠, 일종의. 네. 저희가 이성열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관세사까지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동안 정보를- 재판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이성열 부하 직원이 누군가에 의해 최은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윤석열 검사의 장모인 최은순이라고 한 사람한테 계속 제보를 했는데 이 제보를 한 게 상대방이 최은순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네. 이번 재판에서 드디어 이제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이성열 대표는 그러니까 저희 공익제보자는 전 재산을 다 뺏겼어요. 자기 그 밑에 있었던 수하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직원들이 아예 배신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던 창고 안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세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무단 반출하면 그게 밀수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처벌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몰래 그 세관 직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빼가지고 가요. 그걸 신고를 해버려요. 근데 그 주체가 그걸 뺀 사람이 이성열 씨 및 동생, 사촌 동생 이런 사람이라고 지목을 해서 다 잡아 들어가요. 그리고 회사는 그대로 뺏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체납세금이 누적되게 돼서 이성열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체납세금이 많은 1위, 2위를 하게 됩니다. 동생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도 오버랩이 되는 게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게이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수법입니다. 실제로 공익 제보를 한 사람한테 네가 범인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네들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자신에게 잠재적인 위협이었었던 이성열 씨가 알고 있는 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제 정보를 이제 파악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최순실과 최은순의 관계가 최순실이 갑이고 최은순이 이제 하청업체 정도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이 2016년도에 특검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를 파헤치게 되니까 거꾸로 칼자루를 이제 그렇죠. 윤석열이 쥐고 최은순이 갑이 되고 네. 최순실이 이제 을이 됐겠죠. 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딜이 형성됐을 수 있고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딜은 그럼 그동안에 최순실이 선라이즈 FNT를 통해서 한 해만 해도 한 1,000억 이상 되는 액수를 챙겼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해 먹은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묻어가고 대신 이 선라이즈 FNT는 이제는 내 거다.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딜이 그렇죠. 형성됐을 입말 수 뽑기도 있다. 하고 지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정보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최은순이 과연 가져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조금 들잖아요. 아, 이건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평택항에 있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항만이에요. 2009년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장외 주식을 8억 원어치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2016년에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에, 그 회사는 실제로 가보면 규모가 작아요. 땅은 넓은 반면에 대부분이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빈 땅이 많은데 이거를 불법으로, 그 안에서 불화받은 땅은 절대로 재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럼 명백한 범죄인데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줍니다. 어떤 회사의 주차장으로 쓰라고. 그 회사가 도이치모터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2016년도쯤에는 이미 최은순의 회사로 넘어왔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법으로라도 그 항만을 주차장을, 하역장을 만든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가지고 다 취재를 했는데 실제 저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들도 증언을 다 확보해 놨고요. 또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의 증언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최은순과 팩스를 보내고 통화를 했다라는 제보자의 증언만 있었을 뿐이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엑스파일에 썬라이즈는 누구 겁니까라는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약 6페이지 분량으로 저희가 합축해서 넣었다가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결국 최종 본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뺐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수에 넣어야겠다. 네,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네. 한 가지 좀 이제 이게 의미 있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윤석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된 게 2017년 7월 달인데 2017년 7월 달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39년 만에 임명이 됩니다.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이 되고 이 관세청장에 임명됐던 분이 관세청장을 끝마치고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이제 변호사를 또 하는데 이 변호사 할 때 그 유명한 저기 우리 허경혜 작가는 잘 알겠네. 그 정명훈 씨 와이프의 이 갑질 비리를 수사를 할 때 이 변론을 맡았어요. 예. 그리고 이 사건도 굉장히 석연찮게 덮였는데 이제 그 당시 변호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변호를 했었던 그 변호사가 이제 관세청장 39년 만에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관세청장이 됐던 그 양반이 이제 변호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2017년에도 이성열 씨는 계속해서 검찰, 경찰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비리들을, 선라이즈 FNT 비리를 계속 제보를 했고 결국 검찰이 이 수사의 칼날을 쥐고 있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관세청으로 보내죠. 관세청에서 자체 조사하라고. 그리고 그 당시 관세청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권 2010년 때부터 형성됐던 최순실, 그다음에 최은순 이들의 카르텔은 박근혜 정권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한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천홍욱 관세청장입니다. 당시. 이게 아까 이제 그 최순실이 잘해봐. 너 이게 되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꽂아줬으니까 잘해봐. 잘해봐라는 건 정말 일 잘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네, 이 사람인데 이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넘어갔네요. 이 천홍욱 관세청장이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은 롯데 면세점 사건 아십니까?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 면세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옷을 벗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천홍 관세청장은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다 챙겼고요. 한 그 관세청 법인 회사에
회장으로 또 영전이 돼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이 천호국 관세청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를 봐주는 그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2012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 비슷한 회사가 들어가지조차도 못하게 한 게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한 거거든요. 근데 관세청장이 지금 이쪽에 최순실이 꽂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날 리가 없죠. 이런 식의 국정농단을 한 사람이고 실제로 여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 관세청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세관원 그 계좌에서 돈이 한 70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세관원들의 차명 계좌 같은 걸로 해서 몇십억씩을 다 파킹을 해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진급하기 위해서 그 상품권 같은 거를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치를 사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었고 그것들이 저희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서 모두 확보가 돼가지고 수사 자료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이 천호국 관세청장은 조사조차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그 대륙 아주에 자회사가 있어요. 관세법인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륙 아주 저 열린권 TV가 많이 얘기했던 법인회사죠. 네, 그리고 이 박영수 그 특검팀에서 그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린 최소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이 해외 재산에 대한 그 추적팀이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때 그 이 추적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검사가 한동훈 검사예요. 네. 그래서 많은 그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단 0원도,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채 이 특검 수사가 막이 내렸습니다. 70억입니다. 무려 한 관세청 직원 말단 과장급이죠. 직원의 통장에서 70억이 들어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그걸 또 따져 물었어요. 그 어떤 용이었지? 내가 이름 까먹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한 직원 안에서만 그렇게 나왔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 비자금으로 밝혀진 거 이것저것 긁어가지고 밝혀진 게 수백억 대가 됐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따져 물었구나 그때. 네, 박영선 의원이 따져 물었는데 네. 그 70억이나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거를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사였는데 수사 안 합니다. 결국에는 그 관세청 그 직원도 자연스럽게 옷 벗고 나와서 다 퇴직금 다 챙기고. 네, 그 몇백억이 달하는 자금을 박영선 의원이 물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영수 특검한테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검사한테 묻는데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수사 중입니다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게 돈이 국고로 환수가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시기에는 그걸 관리할 사람들조차도 없었던 거죠, 사실. 박영수 특검이 거의 그 메인을 다 잡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검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일종의 마법의 변명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국정감사건 무슨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실한 증거가 나왔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관행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거기서 수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카드를 이제 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바로 권력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검사와 언론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지금 현재 중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을 덮어주고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뭔가 징계받을 가능성도 좀 적고 그러니까 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력을 행사해버린다는 것이죠.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대여금이다. 사장님 저 11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그냥 끝입니까? 뭐 그렇게밖에 지금 뭐 검사가 됐건 언론이 됐건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이 관행들이 지금 방금 박대영 기자가 말한 대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관세청 선라이즈 FNT 관련된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한 직원의 그 통장에서 뭉칫돈이 발견돼도
그냥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 하고 그 돈을 환수했는지 또 누가 먹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잊혀짐은 끝으로 만드는 이 상황을 이건 뭐 언론의 보도, 검찰의 수사 다 양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더 보여줄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리고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는 도대체 지금 현재 누구 겁니까? 그리고 누구 거였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비자금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자, 저희가 이 보도를 당시에 10만 구독자일 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영상은 한 70만 명 가까이 봤던 것 같아요. 10개 정도 영상을 네.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법인화를 하고 나서 제대로 취재를 하는 와중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냐면 이성열 씨한테는 되게 죄송하지만은 증거가 없지 않냐, 결정적인 증거가. 그래서 영상을 내렸어요.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성열 씨하고도 약간 좀 소원해지기도 했었고요. 제보자하고도. 그런데 결국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최초 이 보도를 했던 저희로서는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철수 씨가 오랫동안 롱런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정치력도 안 보이고 어떤 리더십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롱런을 할까? 정치권에서는 쉬워요. 정치권에서는 돈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군가 돈을 대주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윤석열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거부할 만한 대상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힘을 가졌을까에 기반에 이런 게 혹시 있지 않나라는 저는 추측을 하고 저 잠시 저희 그 이성열 제보자 저희 공익 제보자 모셔서 이번 주에 있는 재판이랑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좀 이성열 씨 나와 주시겠어요? 앞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성열 씨가 이제 피해를 당하고 나서 피신을 한 곳이 제주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이제 처음에 촬영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때 계속 화병이 걸리셔가지고 주변에 누가 말만 붙여도 계속 화를 내시고 그랬던 상황이었고 자살을 몇 번이나 고민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 설득해서 저희가 또 촬영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저희도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설득 잘해서 방송도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화병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황해 그 무역지구주의회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업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죠? 연매출은 몇백억이 됐습니다. 몇백억? 예. 다 이루어진 거죠?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항에서 2008년부터 보세창고 사장 겸 화물 유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부산, 인천항으로 화물들이 왔는데 제가 평택항으로 유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 농협, 평택항으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0년 9월 돼서 이제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사장님들이 이제 전부 다 저한테 찾아와서 전현직 세관원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좀 문제가 많다. 아무래도 좀 밀수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08년부터 보수창고 사장이니까 보수창고는 밀수가 의심되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인천에 밀수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평택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12년부터는 관리 대상 창고, 즉 밀수를 검사하는 창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것은 뭐냐면 2011년 여름에 윤석열 첫 국무부 장진호가 접근해서 냉동 창고를 공사하자면서 1억을
줍니다. 뭐 총 17억을 투자한다고 하고. 근데 1억을 받아가 바로 공사업체에 이제 송금을 하고 나니 공사업체가 도망을 가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항상 동업자한테 제안을 해요. 이거 돈을 좀 줘요. 이거 잘 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뺏어버리죠. 그래서 2달 정도 공사업자가 안 와가지고 제가 왜 공사를 안 하냐 막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3천만 원, 4천만 원만 더 달라고 했는데 제가 힘들게 3천만 원 구해서 또 줬는데 또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기 살기로 막 왜 공사 안 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직원들도 다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장진호가 그 창고 임대 관리인 정의선하고 둘이서 찾아와서 공사를 해주지 말라 했는 거예요. 제가 돈을 못 구하면 쫓아내고 자기들이 창고를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창고가 이제 보상권 안에 든 창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쓸 때 처음부터 이제 시설 보상이나 영업 보상 이런 보상을 받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받는 걸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렸는가 봐요. 그 증거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제가 2011년 12월 1일 날 저희 회사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날 저 모르게 이제 김건희의 막내 고모 김혜섭 명의로 그 윤석열 처고무부 그 장진호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법정에서 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건물관리인 정의선이가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사기도 당하게 만들고 그 공사도 못하게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저 모르게 자신들 앞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뭐 평택세관이나 경찰, 검찰, 뭐 식물금수소 식약청에서 온갖 불법을 하면서 제 회사를 고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선라이즈 FNT가 콩나물콩 녹두를 밀수를 해서 관세 포탈을 하고 큰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평택항에 다른 콩나물 공장 하는 사장님 2분을 이제 평택세관에서 작업을 해서 부도를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밀수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대기업하고 국산 돈값식계가 뿌려대니까 냉동고추 수입하시던 분들이 다 부도가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대기업하고 직접 거래를 하니까 신용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사장님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신용장을 좀 빌려달라 해서 저희 회사 신용장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게 이제 선라이즈 입장에서는 더 눈에 가시가 됐는 거예요. 제가 힘든 사장님들을 이제 신용장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니까 처음 선라이즈 FNT도 저한테 한 2년간 같이 사업하자고 했어요. 2011년, 12년도에는 선라이즈 FNT가 눈치를 보면서 밀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권이니까 제가 또 신고하는 창구고 신고하는 사람 위치니까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근데 2012년 말 박근혜가 이제 당선되고부터는 그 선라이즈 사장들이나 회장이 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특히 당시에 이제 평택지청장이 유일준인데 이 사람이 선라이즈 FNT 뭐 나평원 회장하고 골프를 치고 술을 먹으러 다닌다고 현직 세관원들이 저보고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평택 그 작은 데서 뭐 검찰지청장 동그러면 아주 파워가 센 사람인데 제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제 동생한테 검찰에서 각각 30건에 가까운 사건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 동생을 구속을 시켜요. 아버지가 또 동생이 구속되니까 신고를 하니 아버지까지 구속을 시켜요. 여기로 이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율준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바로 승진해 가더라고요. 어떻게 평택 검찰 조직은 잘 몰라도 평택지청에 있던 사람이 지청장이 한 방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평택세관 근무하던 사람들도 뭐 청와대까지 가고
이게 선라이즈 FNT는 국가 범죄입니다. 농민들,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엄청난 범죄예요. 윤석열이 저자가 뭐 대통령이 된다. 저희는 박근혜를 겪으면서 이미 잘못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밑에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매간 매직, 돈 주고 자리를 사는 게 가장 심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뭐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리고 뭐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뭐 1억 4천만 원. 공식적으로 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농심도 그렇고 선라이즈도 그렇고 저보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근데 저도 뭐 좀 솔깃도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네. 나중에 방송으로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현재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 주인가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10시 반에 농심에서 저를 뭐 횡령했다고 고소했는 사건에 그 오고, 그리고 또 2시에 또 뭐 생강 밀수를 했다고 하는, 아까 최민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대륙 관세법인에 그게 2017년 평택 세관장이 거기 입사를 해가 있습니다. 그 양반도 이제 저를 또 뭐 생강 무단 반출권을 만든 사람인데, 저는 2017년도에 이 사건을 만들 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날 제가 평택시 관세청 그리고 식물금융 시각청에 선라이즈 FNT는 최순실이 연관된 회사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대화 INC라는 업체가 접근을 해요. 근데 그 대화 INC 이제 사무를 보니 예전에 제가 선라이즈에서 봤던 최순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대화 INC 그 전무랑 산무랑 술을 한잔 먹으면서 그 사모님이 예사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냐 하니까 최순실하고 미얀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관 같은 역할, 엑스레이를 뭐 갖다 놓고 세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재판 결과는 어떠실 것 같아요? 예측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솔직히 세관원들이 장난치고 이럴 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그 분노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판사나 검사가 양심을 버리고, 뭐 저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라이즈 사건은 국민 전체와 농민 전체를 배반하는 사건이거든요. 네, 저 한 가지 좀 여쭤보면은 그 김건희의 고모부가 예, 그 우리 이제 이성열 대표의 이제 동업자, 그래서 기업을 도와주는 척 접근을 해가지고 예, 사실상 이제 기업을 해체하고 예, 그 이성열 대표의 이제 약점을 잡으려고 접근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최순실, 최은순, 예,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윤석열이 2016년도에 특검의 수사팀을 맡았을 때는 알았던 건가요?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 선라이즈 FNT가 가장 심하게 밀수를 했던 게 2013년, 14년에 가장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특검을 맡았을 땐 특검에서 이 선라이즈 FNT의 비리는 제대로 파지 않겠구나. 그런 직감은 했겠네요, 그러면. 큰 기대는 하진 처음에 윤석열이가 박영수 특검에서 그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했을 때는 솔직히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억울함과 저희 가족들 억울함이 다 밝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천호 관세청장이 구속이 안 되고, 김대섭 인천세관장이나 이상기 인천조사과장이 구속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돼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걸 보고 특검엔 더 이상 이제 기대를 안 했을 거고. 예, 그래도 저는 계속 신고를 했습니다. 꼭 여기서 취재를 하셔야겠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시민의 편에서 물어보는 거죠. 간단히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윤석열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도 기대를 했었습니까? 여기에 내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걸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
그 장모가 관련돼 있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 아니,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김영문 관세청장님, 선라이즈 FNT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신고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로 신고를 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2016년도에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저한테 이제 선라이즈 FNT 배후 세력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1년 가까이 수사 협조를 해서 평택세관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선라이즈 FNT가 했던 불법과 평택세관에서 저희 회사에 했던 불법이 밝혀졌습니다. 유일하게 여러 기관에 진정 고발을 했는데 유일하게 움직인 건 경기 남부경찰청이고 그마저도 덮였습니다. 경기 그마저도. 남부경찰을 접힌 거는 결국 최종적인 이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검찰이 그 모든 그 수사 그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관세청으로 이관을 한 거죠 수사를. 이제 평택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뭐 생선을 맡긴 맞습니다. 그거 박영선 장관님이 또 거죠. 청문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고.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관세청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 맞습니다. 였다고 하는 거 김용문 아시죠? 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뒤에 그 관세청장을 그만두고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맡았을 때도 굉장히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윤석열의 깐부가 많은데 그 검사 출신 변호사로 관세청장이 됐던 김영문 그 양반도 윤석열의 깐부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선라이즈 FNT 범죄가 이만큼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검사들의 범죄입니다. 네. 김기춘, 우병우, 유일준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그 검사들과 그 검사들을 따르는 무리고 16년 박용수 특검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박찬호, 신봉수, 송사면 그를 따르는 또 검사들 무리고 그냥 검사들의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이제 청와대의 민정까지 다 들어갔을 텐데 청와대 민정은 너무 무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전횡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법무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실에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제2차장 검사인 박찬호한테 이 사건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고발인 조사, 저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2019년도에 박찬호가 제주지검장으로 와서 오히려 저를 기소를 합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 그 선고를 받는 사건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좀 결과가 그래도 좀 좋게 나오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하신 말씀. 네. 제가 열린 공감에 처음에 와서 제주도에서 27,000원 들고 왔어요. 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을 거예요. 당시에도 열린 공감에 식구분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수익도 없었고. 근데 이제 서울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수많은 시민분들이 변호사비 모금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모금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경비가 없으니까 정모회라는 또 이렇게 회를 만들어서 저를 서울에 2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한기석 변호사님께서 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참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뭐 가르쳐 주시고 열린 공감 그리고 시사발전소 그리고 시사의 품격 진보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안 했으면 아마 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기소까지 4년, 재판을 3년을 하면 7년 동안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만 해도 30건, 동생도 30건, 검찰만 그렇습니다. 관세청, 뭐 식약청, 식물검사, 경찰 그 조사까지 따지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익신고자를
이런 식으로 짓밟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뒷자리에서 보면서 이 시간에 또 배도 고프실 건데 오시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열린 공감 식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예,